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역 안보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란의 보복 약속이 4월 13일 이스라엘 상공에서 빛나는 수백 대의 무인 항공기후 AV와 미사일이 테헤란에서 발사되면서 현실이 되었습니다. 350대 이상의 UAV와 미사일이 이란의 이웃 국가들, 즉 요르단과 이라크 미국이 군사기지를 두고 있는 곳에 영공을 넘어 이스라엘 영토로 침입하여 보복 공격을 가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동맹국들은 이 나라가 대부분의 무기를 격추시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도왔지만 오랫동안 예상되어 온 중동의 화약고에서의 충돌 확대를 시작하는 발사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요르단 공군은 이란의 UAV 수십 대가 이 나라의 영공을 침범하고 이스라엘로 향하고 있다고 밝혔고 두 지역 안보 소식통이 전했습니다. 군은 또한 높은 경계 상태에 있으며 레이더 시스템은 이라크와 시리아 방향에서 오는 모든 드론 활동을 감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리아에 가까운 북부 도시들과 중부 및 남부 지역의 사람들은 하늘에서 큰 소음을 들었다고 합니다. 수도 암만 남쪽 지역에서 예루살렘에서 60km 37마일 떨어진 곳에서 사람들은 여러 대의 드론이 격추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도시 외곽의 MARJLHAMAM 상업지구에 추락한 것으로 알려진 큰 드론의 잔해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한 안보 소식통은 이 나라의 공군이 정찰 비행을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요르단은 이전에 토요일 저녁부터 모든 도착, 출발 및 경유 항공편에 대해 영공을 폐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관리들이 말한 이란의 공격 가능성에 대비한 예방 조치입니다. 요르단 정부 대변인 무한나드 무바이디는 안보 상황을 고려하여 영공 폐쇄 결정이 내려졌다고 말했습니다. 무바이디는 왕국이 비상상태를 선포했다는 언론 보도를 부인하며 국민들이 걱정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요르단은 이란의 대리 세력이 활동하는 시리아와 이라크를 비롯해 이스라엘과 서한 지구와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요르단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하마스 간의 전쟁을 주시하고 있으며 교차 사격에 휘말릴까봐 점점 더 우려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 암만은 국경 방어를 강화하기 위해 워싱턴에 패트리어트 방공 시스템을 요르단에 배치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미국 측은 이를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중동에서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요르단은 국가의 주권과 안보를 보호하기 위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요르단 정부는 기존 방어 수단을 업데이트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미국의 패트리어트 미사일 시스템을 대체하기 위한 대규모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요르단 관리들은 공중 위협, 특히 UAV와 미사일이 숫자뿐만 아니라 복잡성 측면에서도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고급 무기를 더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패트리어트 시스템을 교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 업그레이드를 통해 요르단은 방어 능력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국가 보호에 있어서 적극적인 입장을 확립하려고 합니다. 이는 요르단의 국방 정책이 반응해서 적극적 대응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변화를 반영하며 요르단이 자국의 경계와 국민을 보호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지역 세력에게 강력하게 전달하는 메시지입니다. 이 업그레이드는 또한 미국과의 협력 확대를 포함하고 있으며 특히 한화 디펜스가 이번 입찰에 큰 우선순위로 초대받았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이는 요르단이 최첨단 기술과 기술 지원을 확보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 안정성과 안보 유지에서 요르단의 역할을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요르단이 미국의 패트리어트 방어 시스템을 새로 구매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이는 과거 중동에서 미국의 패트리어트 시스템이 연속적으로 실패한 이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걸프전에서 미국의 중요한 동맹국인 이스라엘의 패트리어트 시스템은 이라크의 스커드 미사일 탄두를 추적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이는 이라크의 미사일 탄두가 대기 중에 너무 빨리 식어서 패트리어트의 적외선 추적 시스템이 목표를 잃어버렸기 때문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사건 이후 이스라엘은 더 이상 미국의 애국자를 장비하는 대신 국내에서 개발한 에로우 미사일 방어 시스템 개발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1991년 2월 25일에 이라크로부터의 미사일 공격에 맞서 사우디아라비아 다란 DHARAN 기지를 방어하는 데 실패한 패트리어트 미사일 시스템에 대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28명의 미국 군인이 사망했습니다. 이번 요격 실패의 원인은 패트리어트가 목표를 감지하고 잠금에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의 위치 오류로 인해 요격 미사일이 목표를 600m 이상 벗어나 발사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다른 주목할 만한 사례로는 2017년 사우디아라비아의 최신 패트리어트 PAC-3 시스템이 예멘의 후티 반군과 공화국 수비대가 쏜 부르칸 이스커드 미사일의 변형
탄도미사일을 알리아드 국제공항을 향해 공격할 때 이를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사건 조사 결과 패트리어트는 요격 기능을 활성화했으나 발사된 미사일이 부르카니의 파편 중 하나인 엔진 부분만을 명중했습니다. 이 엔진 부분은 가장 강력한 열을 발생시키는 부분으로 이로 인해 요격 미사일의 열 영상 센서가 오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PAC-3 요격 미사일이 발사대를 떠나자마자 지면으로 추락하여 폭발하는 모습은 미국의 미사일 방어 무기 시스템의 명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패트리어트의 실패에 대해 당시 미국의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방어 무기가 항상 기대한 만큼의 요격 효과를 발휘하지는 않는다고 인정해야 했습니다. 초음속 무기의 등장과 저렴한 자살 공격용 무인 항공기의 보급으로 인해 패트리어트 시스템의 전투 능력에 다시 한번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국제 군사 전문가들은 비대칭 전쟁에서 몇백만 달러짜리 초음속 무기가 수백만 달러를 호가하는 전통적인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쉽게 파괴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패트리어트와는 완전히 다르게 한국의 K239 천무는 요르단의 이웃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예멘에 후티 반군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막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현재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는 보수적인 이슬람 체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파격적인 개혁을 추진하며 중동에 자극을 주고 있으며 방산 분야에서도 기회가 많이 엿보이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사우디는 국방 예산 규모가 세계 3위에 이를 정도로 막대하고 전 세계 거의 모든 첨단 무기를 휩쓸어 수입하는 엄청난 큰손입니다. 그런데 정말 믿기지 않겠지만 사우디는 낙후된 예멘 후티 반군을 상대로 9년씩이나 고전하고 있는데요. 오히려 예멘 후티 반군에 연전 연패하며 사우디 국경에서 밀고 올라오지 못하게 방어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 현재 사우디는 27만 명에 달하는 대부분 병력을 용병에 의존하고 있는데 파키스탄, 아프리카 수단 등 사우디 주변 극빈국에서 넘어온 용병들이 국방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이한 일이 벌어진 건 1938년 사우디의 석유가 발견된 이래로 세계 최대 산유국으로 군림하면서 국민들이 국방에 무관심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군사력 강화를 위해 징병제 실시를 수차례 검토했지만 모두 국민들의 엄청난 반발로 번번이 실패하고 말았고 결국 용병들에게 병력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 2019년에는 예멘 후티 반군이 사우디군 2,000여 명을 포로로 잡았다며 동영상을 공개해 국제적 망신을 당하기도 했는데요. 이뿐 아니라 전투 도중 장갑차가 후진하다가 아군 차량을 들이받거나 값비싼 에이브럼스 전차를 적진도 제대로 탐지해보지 않고 돌진하다 한꺼번에 10대 이상 잃은 경우도 있습니다. 제대로 된 작전이나 전략 없이 무작정 물량 공세만 펼치다가 제대로 된 공격도 하지 못하고 큰 손해만 입은 겁니다. 결국 제 아무리 최첨단 무기를 들여오고 막대한 돈을 지급해도 싸울 의지가 없는 군대가 승리하긴 어렵다는 교훈을 주고 있는 겁니다. 사우디 정부도 오합지졸 군대를 어떻게든 개혁해보려 노력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라 그래서 한국을 선택한 건데요. 실제로 지난달 중순 사우디가 갑자기 포병을 동원해 예멘의 북부 사다 지역을 먼저 폭격하는 이전과 아주 다른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사우디군은 이날 아침 대구경 포탄 수십여 발을 발사해 사다 일대를 집중 포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멘 북부의 교통 요충지인 사다 지역은 오랫동안 계속된 사우디와 전투로 후티 반군 주력 부대가 대거 주둔하고 있는 곳으로 후티 지상군은 물론 항공 전력과 미사일 부대도 사우디를 공격하기 위해 이 일대에 배치된 상태입니다. 과거와 같으면 예멘의 기습이 언제 있을까 전전긍긍하기만 했던 사우디였을 텐데 뜬금없이 선 공격을 퍼부으면서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인 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사우디가 이번에 예멘을 포격할 때 사용한 무기는 다름 아닌 한국의 다연장 로켓 천무였는데요. 사우디는 그동안 후티 반군을 공격할 때 전투기 공습을 선호했지만 이번 공격은 공군이 아니라 포병이 수행했고 국경에서 40km 이상 떨어진 지역을 타격했습니다. 사우디 포병이 보유한 무기 가운데 이런 공격을 할 수 있는 건 천무입니다. 그동안 예멘 내전에서 이란 정부가 지원한 후티 반군과 전투를 벌였던 사우디는 지난 4월부터 평화협상에 돌입했었지만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 발발한 이후 협상이 틀어져 버렸습니다. 이렇듯 중동 지역 내 전쟁이 더 가속화 가운데 사우디의 선택이 천무였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비밀리에 1조 원 규모의 천무를 수입해 부대에 배치한 사우디는 후티와 평화협상을 시작한 4월 예멘 국경에 있는 K239 부대를 처음 일반에 공개했습니다.
사우디가 수입한 천무는 사거리 45km 무유도탄인 230 로켓과 사거리 80km 유도탄인 239 로켓 두 종류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번에 천무가 없었더라면 사우디는 예멘 후티 반군의 미사일에 폭격당하는 일이 불보듯 뻔했으며 자칫하면 몰살당했을 수도 있었던 상황입니다. 실제로 후티 반군은 이번에 포탄 수십 발을 얻어맞고도 사우디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실제로 대용 사격도 하지 못했습니다. 특히나 최근 후티 반군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 사우디 국경에 집결했지만 사우디가 국경을 열지 않고 버티며 대치하고 있는 중인데요. 결국 상황을 종합해보면 사우디가 천무의 뛰어난 성능과 경쟁력을 알아보고 망설임이 없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천무 실사격을 직접 본 전 세계 방산업계 관계자들은 한결같이 모두 다 감탄하며 입이 떡 벌어졌었는데요. 앞서 호주에서 진행된 2023 탈리스만 세이버 훈련에서는 천무 실사격 시연을 본 호주의 포병 장교들, 군 당국 관계자들은 탄성을 자아내며 천무야말로 미국 주도의 지대함 타격 작전에 기여할 수 있는 무기라고 평가했었습니다. 천무는 최대 사거리 45km의 230 무유도 로켓 12발과 최대 사거리 80km 이상의 로켓 12발을 탑재해 미국의 하이마스와 비교되는 무기체계로 대함저지 사격용으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천무는 하이마스보다 10km 더 가고 로켓도 6발이나 더 탑재해 위력이 상당하지만 가격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저렴해 많은 전 세계 국가들이 군침을 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천무는 기동성이 우수한 데다 하이마스보다 다양한 탄약을 더 많이 운용할 수 있습니다. 자동화된 사격 통제 장치를 갖춰 발사 준비 시간과 사격 후 진지 이탈 소요 시간도 짧은데 다연장 로켓으로 치고 빠지는 전술을 구사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폴란드형 천무는 작년 10월 기본 계약을 체결한 후 9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생산되면서 곧바로 폴란드에 실전 배치되기도 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래 천무는 최대 사거리 80km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데 이번에 사거리 290km의 KTS-SME가 탑재되면서 더욱더 강력한 무기로 진화했습니다. 때문에 폴란드에서는 북한을 초토화시키려고 개발한 KTS-SME를 탑재한 천무만이 살 길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실제로 폴란드가 천무 KTS-SME를 선택한 건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무기체계이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서방 진영에서 이런 장거리 유도미사일 체계를 생산할 수 있는 곳이 한국이 유일한 상황인데다 한국은 천무를 활용한 다양한 탄두를 탑재한 미사일을 다수 가지고 있다는 엄청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 가운데에는 에이테크스와 함께 거론되고 있는 KTS-SM가 있습니다. KTS-SM의 특별함은 일반적인 고폭탄뿐 아니라 열압력탄을 탑재하는 방식이라는 점으로 파편이 거의 없어 구조물을 파괴시키는데 아주 효과적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KTS-SM은 엄청난 위력에도 불구하고 발당 8억 원으로 가성비가 매우 훌륭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천무를 더욱더 빛나게 해주고 있는데요. 더구나 천무는 보병 휴대용 장비인 형궁처럼 쉽게 유통될 수 있는 무기가 아니지만 사우디는 물론 UAE에서도 기존 다연장 로켓 장비를 뛰어넘는 성능과 신뢰성으로 큰 호평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듯 천무의 엄청난 화력과 위력이 어마어마한 가운데 앞서 사우디로부터 천궁이 방산 수출 임박 소식도 들려왔었는데요. 방산업계에 따르면 여기에 더해 최근 사우디에선 천무뿐 아니라 대공 방어체계, 화력무기 등 향후 다른 무기 수출도 기대해도 좋을 만큼 다양한 분야에 걸쳐 대규모 방산 협력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최근 폴란드에서도 천무 발사대가 잇따라 무사히 폴란드 땅에 상륙하는 등 순조로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폴란드는 한국에서 완제품으로 이송된 2대의 천무와 현지에서 통합 작업을 마쳐 완성될 15대의 발사대를 갖게 됐습니다. 폴란드 국방부는 작년 10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천무 288문을 도입하는 기본 계약을 체결하면서 올해 18대 공급을 시작으로 2027년까지 8조 5천억 원 규모의 천무를 인도받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런 순조로운 납기 소식에 더해 최근 폴란드 군에 천무 발사대를 탑재한 호마르케이가 배치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부하 슈차크 폴란드 국방장관은 지난달 27일 폴란드 최초의 통합 다연장 로켓 발사기인 호마르케이가 공장을 떠나 제18기계 화사단 제18포병 연대에 직접 전달됐다고 자신의 SNS에 밝혔습니다. 폴란드 군에 배치된 호마르케이는 지난달 2일 쫄란드에 도착한 발사대 1개와 발사대 모듈 4개로 폴란드제 옐츠 8X8 차체를 결합한 것인데요.
천무가 폴란드에 이어 중동 지역에서 성공적인 데뷔전을 치르고 세계 최강 다연장 로켓 시스템으로 입소문을 타 추가 수출의 물꼬를 틀 수 있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한국의 FA50의 미국 진출이 꿈이 아닌 현실이 돼가고 있습니다. 강력한 경쟁자로 여겨졌던 미 보잉사가 스스로 퇴출 수순을 밟아가며 삽질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최근 보잉의 티치러의 치명적인 실체가 드러나면서 미국 전역이 발칵 뒤집어졌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 뜬금없이 인도가 FA50이 잘 나가는 것에 대해 못된 신보를 보이고 있다는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인도 공군의 첫 국산 전투기인 LCA 테자스가 훈련 비행 도중 추락한 사실이 전해졌습니다. 군사 매체 제인스에 따르면 지난 13일 인도 라자스탄주 자이살메르 인근에서 LCA 테자스 마크 1 전투기가 훈련 비행 도중 추락했으며 다행스럽게 조종사는 안전하게 탈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당시 테자스 추락 장면과 조종사 탈출 모습이 적나라하게 담긴 영상들이 업로드되면서 앞서 인도 공군이 테자스를 자국의 첫 국산화 전투기로 홍보해 온 만큼 논란거리가 된 겁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인도는 전 세계 국방비 지출 3위 국가인데 전투기가 계속 추락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톡홀름 세계평화연구소에 따르면 인도는 국방비 규모 면에서 미국, 중국에 이은 세계 3위를 기록했습니다. 국방비 규모만 보면 우리보다 앞서는 글로벌 군사 강국인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게 큰 문제입니다. 실제로 현대전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공군 전력을 중심으로 인도 군의 모습을 보면 처참하기까지 합니다. 지난 2022년 인도 서부 라자스탄에서 야간 훈련 중이던 인도 공군기가 추락해 조종사 2명이 사망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당시 이들이 조종하고 있던 건 미그 21기종이었지만 사실은 인도 국영 군수업체인 힌두스탄 항공산업에서 라이센스로 생산된 메이드 인 인디아였습니다. 실제로 인도 언론에서 추적 조사를 해보니 구소련에서 들여온 기종이 아닌 인도에서 기술 도입 생산한 기체에 사고가 발생했던 사실이 드러나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심지어 인도 현지에서 생산한 미그 21의 2대 중 1대인 400대가 지난 60년간 꾸준하게 추락해 총 200명이 넘는 조종사와 60명이 넘는 민간인이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뿐 아니라 힌두스탄 항공산업이 나선 테자스 개발 사업은 1980년대 중반 시작됐지만 사업 착수로부터 30년이 훌쩍 지난 2016년이 돼서야 인도 공군에게 인도됐습니다. 인도 방산업계의 기술력이 현저히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엔진을 비롯한 핵심 부품을 국산화하려는 인도 정부의 집착과 예산 부족 등 여러 가지 이유가 발목을 잡았던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테자스의 판매 실적은 제로인데요. 인도가 엔진을 개발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투자했지만 2014년 자체 개발을 포기하고 FA50에 탑재된 미국산 엔진 F404를 장착했고 레이더도 이스라엘산을 탑재하면서 겨우 개발을 마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인도 공군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군사 강국이라고 평가하기 어려우며 테자스 판매를 기대하는 것조차 양심 없는 행동으로 보입니다. 상황이 이러자 인도는 내심, 아니 대놓고 불티나게 팔리는 FA50에 대해 질투 어린 시선을 보내며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도 언론들은 미 록히드 마틴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FA50은 훈련기에서 출발했을 뿐 아니라 공중전 BVR 능력도 부족하며 테자스에게 상대가 안 된다는 헛소리를 보도하기도 했는데요. 작년에 인도 언론 유레이진 타임즈는 말레이시아 경전투기 수주전에서 한국의 FA50이 인도 테자스를 누르고 최종 선정됐다는 소식을 전하며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유레이진 타임즈는 FA50KAI와 록히드 마틴이 공동으로 개발한 기체라며 FA50이 국제 전투기 시장에서 누리고 있는 인기는 해외 유명 방산기업들이 한국 방산기업과 협력할 수 있는 토대를 닦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테자스는 FA50보다 더 본격적인 의미의 제공 전투기라며 가격도 더 저렴한 기체라 경쟁력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렇듯 인도 매체는 FA50의 높은 인기의 배경으로 록히드 마틴의 기술력이 작용하고 있다고. 하지만 FA50은 훈련기 겸 경전투기 기종 가운데 비싼 기체로 만약 FA50이 훈련기 역할만 했더라면 지금과 같은 뜨거운 인기를 받을 수 없었을 겁니다. 이는 FA50이 훈련기 역할을 하면서도 경전투기 역할을 할 수 있는 멀티플레이어로 활약할 수 있기에 엄청난 경쟁력을 지니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 면에서 FA50에 대한 인도의 반응은 억지스러운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최근 미 보잉사의 티칠러의 처참한 실제 스펙이 공개돼 대참사를 맞이했다는데요. 티칠의 실전 배치가 2028년으로 또다시 1년 미뤄지면서 사기극이라며 난리가 난 건데, 이에 따라 미 훈련기 사업에서 TF-50이 아주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는 분석입니다. 지난 18일 미 군사 매체 디펜스원은 보잉이 생산 중인 티칠러의 양산 계획이 내년으로 1년 더 미뤄졌다며, 이에 따라 티칠러가 초도작전 능력을 갖게 되는 시점도 2028년으로 연기됐다고 충격적인 사실을 밝혔습니다. 앞서 보잉은 2023년 티칠러의 양산을 시작하려 했지만 윙락 현상과 탈출 좌석 등 비상탈출 시스템에서 엄청난 오류가 발견되면서 시점을 2024년으로 한 차례 미뤘었는데, 이번에 또다시 일정을 1년 더 연기한 겁니다. 특히나 이번에는 무엇 때문에 티칠러의 양산 일정을 미뤘는지 구체적인 언급도 없었던 터라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심지어 미 공군 조달 차관보가 티칠러에 당면한 엄청난 문제는 추후 상황에 따라 양산 단계 착수 시점이 또다시 변경될 수 있다고 언급하는 등 티칠러의 부풀어진 성능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보잉이 티칠러를 낮은 입찰가로 제시하는 등 무리하게 사업을 따내면서 어떻게든 양산만 하면 된다는 머리를 굴렸지만 결국 제 꾀에 자기가 넘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보잉은 예상치 못한 변수를 맞게 되면서 이익은커녕 1조 7천억 원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손해를 보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이 손실액도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는 상황으로 티칠의 양산 일정이 1년씩 미뤄질 때마다 이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상황이 최악으로 흘러가고 있지만 보잉사과 더불어 미 공군에서 티칠러에 대한 내용을 함구하고 있으며 비행시험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만 할 뿐 조용히 흘러가기만 바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듯 티칠의 양산 일정이 1년 더 연기된다는 것에 대해 디펜스원은 티칠러의 결함이 추가로 발견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의존해 설계했던 영향이 커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보잉은 2025년 예정된 미 공군의 고등전술훈련기 사업과 더불어 미 해군의 전술대체훈련기, 신규 훈련기 사업에서도 경쟁력을 잃을 가능성이 크다며, 이런 이유로 미 공군이 고등전술훈련기로 TF-50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내다봤습니다. 다시 말해서 삽질하는 보잉 덕분에 미 해군이 추진하는 고등전술인문기와 미 공군의 전술훈련기 도입 사업에서 대한민국이 아주 유리한 위치를 점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 티칠의 성능 사기극이 드디어 들통이 나면서 쐐기를 박았는데요. 그동안에는 사실 티칠의 성능이 T-50과 같은 엔진은 사용하면서도 기체 중량은 가벼워 연비가 좋고 초음속 비행이 가능하는 등 항속거리도 더 길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역시나 의심스러웠던 부분이 들통이 났는데, 티칠의 기골이 약해 초음속 비행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어 더해 내부 연료통 크기도 작아 T-50의 항속거리의 80% 수준밖에 이르지 못하며 최대 상승 고도도 T-50보다도 낮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초 보잉사가 미 공군의 티칠러의 시제기 5대를 납품하기로 돼 있었지만 이렇게 성능이 까발려지면서 3대만 납품하고 2대는 부품 공급 차질로 인해 이마저도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미 공군이 티칠러의 시제기 3대를 가지고 운용평가를 진행하면서 그동안 밝혀지지 않았던 숨겨진 성능의 비밀이 다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는데요.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이 절로 생각날 정도로 티칠의 성능의 실체가 이제야 알려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전투기는 아니지만 최근 보잉사의 엄청난 사건 사고가 계속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지난 11일 호주에서 뉴질랜드로 향하던 칠레 항공사 LA800편이 비행 중 강한 움직임을 일으키는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면서 급강하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해당 사고로 승객 50명이 부상당했는데 문제의 여객기는 보잉 787기였습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 보잉의 생산 공정 문제를 알린 내부 고발자가 사망하는 일까지 벌어졌는데요. BBC에 따르면 보잉의 내부 고발자 존 바넷이 지난 9일 미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찰스턴 소재 한 호텔 주차장에 자신의 트럭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넷은 2017년 은퇴 때까지 32년간 보잉에서 재직했는데 2010년부터는 노스 찰스턴 공장에서 장거리 노선에 주로 사용되는 여객기 787 드림라이너 시리즈의 품질 관리자로 근무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버넷은 일을 하면서 제조를 서두르다 안전성이 훼손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제기했다고 합니다.
그는 이때의 상황에 대해 제조 지연을 피하기 위해 작업자가 기준에 맞지 않는 부품을 쓰레기통에서 가져와 기체에 부착을 하는 일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787 드림라이너의 장착 예정인 비상용 산소 마스크 테스트 결과 고장률이 25%였다고도 폭로하기도 했습니다. 바넷은 이러한 우려를 상사에게 알렸지만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당시 보잉은 바넷의 주장을 극구 부인했으나 미 연방항공국 조사에서 바넷의 염려 일부가 정당하다고 판명됐습니다. 때문에 보잉에서 퇴직한 뒤 바넷은 보잉을 상대로 장기간에 걸친 법적 소송을 진행했는데 이번에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심지어 바넷이 사망 당일 해당 소송과 관련해 추가 신문이 예정돼 있었던 사실이 알려지며 배후가 있었을지 의심이 가고 있는데요. 어찌됐든 KAI의 TF-50은 미 공군의 훈련기 사업에서 더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게 된 것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최근 한국산 전투기 KF-21의 공중급류 시험이 성공하자 미국에서 극찬이 나오고 중국에서는 부러움과 동시에 우려 섞인 경계의 시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KF-21을 도입하려 하는 국가들에서는 탄성이 나오면서 중요한 결정을 비꾸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빠른 속도로 개발에 성공하고 있는 KF-21은 지금 전 세계 방산 시장의 가장 큰 화두입니다.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보람의 전투기 CJ-5호기가 지난 19일 KC-330 다목적 공중급류 수송기로부터 주유받는 첫 시험 성공하는 장면이 공개됐습니다. 단 한 번만에 공중급류 시험 비행에 성공한 것인데 이것은 난이도가 높은 기술로 KF-21은 1회 공중급류로 50% 이상 작전 반경이 넓어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작전 반경뿐만 아니라 원거리에서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고 적진에 투하할 폭탄도 더 많이 탑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필리핀과 태국이 미국의 F-16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만 미국 측에서 거의 대당 2천억 원이 넘는 가격을 부르고 있어서 난항을 겪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필리핀은 중국과의 남중국해 마찰로 인해 급히 전력을 보강해야 하기에 대당 740억 정도를 하는 그리펜을 도입하려 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바 있습니다. 하지만 태국에게 한국이 대당 1,000억 정도의 KF-21 납품을 제안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필리핀이 지금 새로운 결정을 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웨덴 사부는 그리펜이 안 팔리자 4.5세대로 개량해서 가격이 무려 2천억 원까지 올라갔는데 지금 필리핀에게는 중고 그리펜을 개량해서 저렴한 가격에 팔려고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태국에게 1,000억 정도의 KF-21을 판매하고 수출이 늘어나면 800억까지 대당 가격이 내려올 것이라고 하자 필리핀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렇다면 필리핀의 입장에서는 땡처리하는 그리펜보다는 당초 도입을 검토했었던 한국산 전투기 KF-21을 도입하는 것이 훨씬 나은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당장 그리펜을 싸게 도입하고 앞으로 KF-21을 추가 도입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필리핀 공군은 지난 2022년 KF-21 보람의 전투기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며 오는 2026년 생산 후 2027에서 2029년에 KF-21 보람의 인도를 요청한다는 계획을 세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당시 중국은 한국에게 필리핀의 전투기들 수출하지 말라고 어이없는 요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필리핀은 중국과 남중국해에서 일촉즉발의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남중국해에 좌초된 필리핀 난파선 시에라 마드레암이 미중 군사 갈등의 새 화약고로 떠올랐습니다. 중국이 필리핀이 사실상의 해상기지로 운영하고 있는 이베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자 필리핀과의 상호방 위조약을 맺은 미국이 이 사안에 개입할 뜻을 분명히 하며 중국과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이 해당 선박을 공격하면 필리핀 영토와 군대에 대한 침공으로 간주해 미국은 방어에 나서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이 이 시에라 마드레암을 남중국해 세컨드 토머스 암초에 일부러 좌초시킨 것은 중국이 남중국해 곳곳에 인공섭을 설치하며 영토 확장에 나서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필리핀 연안에서 160km가량 떨어진 세컨드 토머스 암초를 포함한 스플래들리 군도는 UN 해양법에 따라 필리핀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 속하지만 중국은 이곳을 포함해 남중국해 전체의 90%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지금 미국의 힘에 의지하고 있지만 스스로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확장에 맞서기 위해 군사력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이 중국에게 가장 밀리는 것 중 하나가 제공권인데 만약 한국에 KF-21을 빠르게 도입한다면
중국을 충분히 견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필리핀은 남중국해 영유권을 놓고 중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데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이슬람 군과도 무장 충돌을 벌이고 있어 전투기 보유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필리핀과 중국 베이징과의 거리는 3000km 넘는데 KF-21의 작전 반경은 2900km로 큰 위협이 될 수 없지만 이번 공중급류 시험에 성공하면서 1회 공중급류를 하면 KF-21은 4700km까지 작전이 가능해져 중국 전역을 상대로 공격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KF-21은 가장 최근에 개발된 전투기로 동북아 최강 전투기의 잠재력을 갖고 있는데 한국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AESA 레이더의 성능은 중국이나 러시아제를 압도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KF-21을 필리핀이 도입한다면 미국만 없으면 필리핀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중국의 생각을 완전히 바뀌어놓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반면 중국이 최초로 개발해 실전 배치했다는 스텔스 전투기 J-20은 작전 반경이 1500km 정도인데 아직 공중급류 테스트를 하지 못했다며 중국인들은 한국산 전투기 KF-21이 개발되자마자 공중급류까지 성공한 것을 부러워했습니다. 중국은 J-20 말고 수출용 스텔스 전투기 FC-31을 개발하고 있는데 지난 1월 파키스탄은 FC-31을 도입하겠다고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이 전투기를 도입할 가능성이 큰 국가는 파키스탄, 이란, UAE가 꼽혔습니다. 중국은 자신들이 만든 5세대 스텔스기 FC-31과 KF-21이 경쟁할 것이라고 했는데 최근 중동 방위 전시회에서 KF-21과 FC-31이 같은 무대에 여러 차례 출전해 각자의 기술력을 선보인 바 있다고 했습니다. KF-21은 4.5세대이고 FC-31은 5세대 전투기이기 때문에 한국이 국제시장에서 기회를 잡으려면 후속 기종 개발에 속도를 내고 추진해야 한다며 중국은 훈수를 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개발이 완료되기도 전에 대량 생산하겠다는 한국의 발표에 중국은 놀란 분위기입니다. 또한 한국은 블록 1, 2, 3까지 계획을 치밀하게 세워놓았고 여기에 참여하겠다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국이 FC-31을 개발한다고 했을 때 많은 국가들의 참여를 유도했지만 중국을 믿는 국기는 단 국가도 없었습니다. 중국 매체들은 한국은 KF-21의 양산 속도를 높이고 경쟁력 있는 5세대 전투기로 만들어 국제시장에서 자리매김을 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K구자주포와 레드백 등 한국산 무기를 대거 도입하고 있는 호주도 이번 KF-21의 공중급류 시험 성공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호주는 지금 KF-21의 발전 속도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호주 군사 매체 오스트레일리언 디펜스는 지난 3월 KF-21이 공중급류 테스트에 성공하면서 한 단계 더 발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KAI는 2022년 7월 KF-21 시제기의 첫 비행 이후 KF-21 프로그램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고 했습니다. 또한 6개의 프로토타입 기체가 4년간의 테스트를 거쳐 이 200회 비행 후 2026년 종료될 예정인 비행 테스트 프로그램을 거쳐 양산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이 매체는 KF-21은 수출용으로도 제한될 예정인데 필리핀과 폴란드 가이유형 구입에 관심을 표명했고 KAI는 구형 로키드 마틴 F-16을 대체하기 위해 태국에 KF-21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한국에게 태국과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러브콜이 오자 인도네시아에서는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초 인도네시아는 KF-21을 공동 개발하면서 동남아시아 국가들에게는 자신들이 조립 생산해서 수출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분담금을 제대로 내지 않으면서 이렇게 될 가능성이 낮아졌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아직까지도 분담금을 내지 않고 최근에는 개발 완료 후 8년 후에 내겠다는 요청까지 해서 우리 국민들을 분노케 했습니다. 최근 인니 군사 매체 조나자카르타에서는 KF-21에 대한 칭찬 기사가 많이 올라오는데 지난 4일에는 인도네시아 내 부패 사건으로 인도네시아가 거액의 손실을 만회할 수 있다며 이 돈으로 KF-21보람의 구매 건수를 늘릴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믿을 수 없는 기사지만 이전과 분위기가 확 달라진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인도네시아 공군 F-16 전투기 중 한 대가 브레이크 고장을 당했는데 수리 비용이 무려 21억이 넘게 청구되었습니다. 이에 서방의 전투기를 샀을 때 이렇게 유지 비용이 만만치 않음을 깨닫고 있습니다. 한국에게 분담금을 냈더라면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수출하는 것을 비롯해
이렇게 큰 유지 비용을 내지 않아도 됐지만 이런 복을 스스로 차버렸습니다. 이제 국내를 비롯한 전 세계 언론들에게서는 인도네시아가 한국의 KF-21 사업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중국 소후닷컴에서는 KF-21을 크게 극찬하는 기사가 올라왔는데 중국인들은 이 글을 한국인이 쓴 게 아니냐며 의심할 정도였습니다. 이 글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한국이 자체 개발한 KF-21 보람의 전투기는 아시아 항공산업의 빛나는 진주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전투기는 뛰어난 성능과 첨단 기술을 결합해 5세대 전투기와 경쟁할 수 있다고 주장됩니다. 독자적으로 개발한 이 독수리는 한국 군수산업의 자랑입니다. KF-21 보람의 전투기의 탄생은 본질적으로 한국이 추종자에서 지도자로 역사적인 발걸음을 내디뎠음을 의미합니다. 이번 신형 전투기의 배치는 한국 공군의 전투 능력과 전략적 영향력을 크게 강화할 것입니다. KF-21은 한국 공군의 주력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국가 주권과 영토 수호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한민국의 방산 수출의 효자로 손꼽히는 KE 전차가 이번에도 대형 사고를 쳤습니다. 무려 10조 원 규모의 추가 수출이 확실시되면서 이름값을 톡톡히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최근 루마니아 수출을 앞두고 진행된 KE 실사격 테스트에서 반전의 결과가 나와 현지에서 발칵 뒤집어졌다고 합니다. 오늘은 KE 전차의 최근 소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루마니아가 군사력 확충을 위해 방위비를 큰 폭으로 늘리며 글로벌 무기 시장에 큰 손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현대로템의 KE가 루마니아 수출을 목전에 두고 있다는데요. 방산업계에 따르면 대한민국 주력 전차인 KE를 루마니아 군 당국에서 단수 후보로 올려 마침내 최종 평가를 한창 이어가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현재 루마니아는 노후화된 전차를 신형 전차로 대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교체 물량이 최소 300대에서 최대 500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사실 루마니아 전차 사업에서 KE의 경쟁 기종이 있었는데 바로 미국의 에이브럼스와 독일의 레오파르트였습니다. 그런데 이들 전차를 제치고 KE가 단독 후보에 오르며 수출이 가시권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이렇듯 루마니아가 망설임 없이 KE를 선택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다른 경쟁 기종과 상대가 되지 않는 뛰어난 성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루마니아군은 KE에 대해 에이브럼스, 레오파르트 전차 가격의 절반밖에 되지 않지만 무게는 10톤이나 가벼워 기동성이 뛰어나고 화력도 상당하다고 극찬했었습니다. 실제로 루마니아 군이 계산한 결과 KE 전차의 가격은 최대 200억 원 규모지만 반면에 에이브럼스와 레오파르트의 가격은 각각 400억 원으로 여기에 옵션을 더하면 추가 비용이 더 드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이렇듯 비싸기만 하고 성능도 그저 그런 전차를 구매하는 국가는 전 세계 어느 곳도 없을 것입니다. KE에 흠뻑 빠진 루마니아 정부는 KE가 노르웨이의 극한의 현지 시험 환경에서 뛰어난 기술력을 입증했다며 KE를 입이 닳도록 칭찬하기도 했습니다. KE의 가성비는 물론 빠른 납기, 안정적인 유지보수 정비 지원 역시 루마니아가 KE의 매력에 흠뻑 빠진 또 다른 이유로 꼽히고 있는데요. 사실 이미 앞서 작년에 루마니아 정부 인사들이 방한했을 때 루마니아 국방부 장관이 현대로템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앞서 루마니아 정부는 K9 자주포와 더불어 K10 탄약 운반 장갑차를 총 1조 원 넘게 싹쓸이 해가는 둥. 이번 KE 수출까지 더하면 루마니아가 지상군 무기체계를 한국산으로 모두 바꿀 모습인 듯 싶습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 KE 실사격 테스트 결과에 대해 루마니아를 비롯한 전 세계 방산 관계자들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며 발칵 뒤집어지는 일이 있었는데요. 작년에 폴란드를 휩쓴 KE 전차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현지에서 실사격 테스트를 거치면서 엄청난 화력과 명중률을 자랑하는 등 실전에 강한 명품 전차임을 다시 한번 입증시켰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초 있었던 폴란드 최대 규모의 나토 연합 지상 군사훈련 드래곤 24에서 KE가 당당히 기갑 전력으로 첫 투입되면서 이를 계기로 실전에서도 내로라 하는 타 기종 전차들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다는 사실을 뽐냈습니다. 오히려 처음으로 투입된 KE가 레오파르트 등 서방 전차들 사이에서 성능이 가장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 등 미친 존재감을 한껏 드러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한 군사 매체는 동유럽의 험난한 지형에서 유일하게 주행할 수 있었던 건 KE밖에 없었다며 현지 군사 전문가들도 KE를 최고 성능을 보유한 전차로 꼽았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폴란드 군사 매체 디펜스 24도 당시 K를 운용했었던 폴란드 부대를 방문해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과거에는 경험할 수 없었던 차원이 다른 성능이라고 극찬하는 폴란드 군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담았습니다. 이렇듯 K가 실전에서 성능을 인정받는 등 나토 국가들로부터 엄청난 호평을 받으면서 전차 도입을 염두에 두고 있는 국가들의 이목을 끌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최근 루마니아가 K 도입을 앞두고 현지에서 본격적인 테스트를 실시할 계획으로 알려지면서 또 한 번의 수출 잭팟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 7일 온라인 군사 매체 아미 레코그니션은 다음 달 10일부터 일주일간 루마니아 현지에서 K 야전 및 사격 시험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와 루마니아 군 관계자, 현대로템 실무자들이 모두 참관하는 자리로 사실상 루마니아 수출을 위한 마지막 관문이라는 평가입니다. 앞서 우리 군 고위 관계자도 K의 루마니아 첫 현지 실거리 사격 테스트 일정이 확정됐다며 다음 달에 있을 시험이 잘 마무리되면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라고 귀띔했습니다. K가 루마니아에서 실사격하는 건 이번이 처음으로 실제로 궤도 장비의 현지 실사격은 계약 체결 전에 무기 성능 평가를 위해 거치는 사실상 마지막 단계입니다. 때문에 이번 사격 결과에 따라 K 계약 금액과 대수 등 수출 규모와 시점이 구체화될 거라는 게 군사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앞서 루마니아는 작년 7월 우리 국방부에게 자국의 군 현대화를 위해 300대의 K 전차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었는데 이번 테스트 결과에 따라 수출 규모가 더 확대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이번 야전 및 사격 시험은 단순한 장비 평가 절차뿐 아니라 루마니아와 한국 간 방산 계약 내용을 마무리하는 중요한 단계가 될 거라는 관측이 나오는 만큼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현대로템의 루마니아 K 수주 목표 물량은 약 500대, 우리 돈 약 10조 원 전후로 알려져 있으며 이번 테스트가 잘 마무리된다면 단발성에 그치는 것이 아닌 지속적인 협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더해 동유럽 시장에 K 수출 물꼬를 트게 한 폴란드에서도 여전히 K에 대한 엄청난 관심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데요. 현대로템이 폴란드와 820대 규모의 K 추가 수출 계약을 남겨둔 가운데 폴란드 현지에서 K를 언제 더 들여올지 관심이 높은 상황입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최근 폴란드 군사 매체 관계자들이 현대로템 창원 공장을 방문해 K 생산 시설을 둘러보고 현대로템 고위 관계자와 만나 직접 K 추가 계약건에 대해 엄청난 질문을 퍼부었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현대로템은 K의 성능과 빠른 납기를 강조하면서 추가 계약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고 하는데요. 앞서 현대로템은 2022년 7월 폴란드 군비청과 총 1000대 규모의 수출 기본 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불과 몇 개월 뒤 180대 규모의 1차 실행 계약을 맺고 최근까지 46대를 납품했습니다. 추가 계약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가 거론되진 않았지만 최근 폴란드 현지에서 K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추가 도입 소식이 임박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얼마 전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도 한국으로부터 무기를 수입할 뿐만 아니라 폴란드에서도 생산하고 싶다며 특히 K가 그렇다고 언급하는 등 K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실제로 현재 폴란드 내에서는 추가 계약 대상으로 꼽히는 성능 개량형 모델 KPL에 대한 관심이 매우 큰 상황인데 앞서 현대로템이 폴란드와 1차 계약을 맺은 180대는 KEGF였습니다. 폴란드 군사 매체 디펜스 24에 따르면 KPL의 차체와 내부 구조는 기존 형태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며 KEGF를 사용하는 폴란드 군의 의견을 반영해 개발될 전망입니다. 무장에는 브라우닝 M2 기관총의 한국형 파생형인 K6 대구경 기관총 또는 폴란드 현지 방산업체 GM 타르노프의 WKMB 기관총이 장착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KPL에는 적군의 대전차 무기를 탐지하게 하는 하드킬 능동 방호 장치도 장착되는데 현대로템과 라파엘사가 공동 개발한 새로운 체계가 탑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밖에도 원격 사격 통제 체계와 외부 장갑이 추가되며 전체 무게는 최대 65톤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로템은 추가 계약 물량인 KPL 820대 중 500대를 폴란드에서 생산하고 일부 기술을 이전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는데요. 현재 KPL 공동 제작을 위해 컨소시엄 회원인 폴란드 방산업체 PGG, WGM과 생산 능력 구축과 기술 이전을 논의하고 있는 만큼 조만간 좋은 소식이 들려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듯 전 세계 각국에서 K를 향한 뜨거운 관심이 여전히 식지 않고 있는 건 K가 성공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동유럽 국가들에게 가장 큰 경종을 울린 게 바로 낡은 소련제 전차를 교체해야 필요성이었는데요. 이런 가운데 마침 폴란드를 비롯해 이들 동유럽 국가의 눈에 들어온 건 가성비가 뛰어난 K이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K는 지난 2014년부터 우리 육군에 배치되기 시작한 첨단 3세대 전차로 화력, 기동성, 방호 기술에서 세계 각국 군사 전문가들의 호평을 받는 등 이미 검증 과정을 마치며 신뢰도가 정평이 나 있습니다. K를 예의주시하던 폴란드가 한국에서 K를 대거 도입하기에 이르렀는데 실제로 폴란드와는 역대 최대인 1000대 규모의 K 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런 와중에 한국은 2022년부터 폴란드에 K 전차 초도 물량 인도를 시작하는 등 빠른 생산과 납품 능력을 보여줌으로써 유럽 무기 시장에서 그야말로 라이징 스타로 발돋움했는데요. 그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전차 강국으로 불리던 독일 전차를 유럽 시장에서 밀어내는 새로운 역사를 쓰기도 했습니다. 다만 지난 2월 노르웨이 사업 수주에서 K가 독일 레오파르트와 경쟁해서 아깝게 고배를 마셨지만 정치적인 이유가 크게 작용한 만큼 우리의 경우 손해본 장사는 아니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당시 노르웨이 정부로부터 K가 독일 전차의 성능이 동일하다는 공식적인 평가를 받았는데 기술력에서 독일 전차와 동등 이상임을 증명해내는 성과를 낸 겁니다. 당시 이런 노르웨이의 평가에 관심을 기울인 루마니아가 이번에 K 도입을 앞두고 있는 등 노르웨이 수주전을 계기로 K 수출 전망이 더욱더 밝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더해 동유럽권의 맏형격인 폴란드가 한국에서 K를 대거 도입하는데 예의주시해온 대표적인 국가가 바로 체코인데요. 체코 역시 레오파르트는 1980년대 중반 생산된 구소련 T-72와 유사한 구형 모델이라며 K가 이를 대체할 차선책으로 급부상하고 있다고 평가하는 등 K에 남다른 애정을 보이고 있는 중입니다. 세계 방산 시장에서 존재감을 키우고 있는 K의 질주가 과연 언제까지 이어질지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